한국 최초의 핵무장 시도. 서울은 1970년대에 핵무장을 시도했지만 워싱턴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 중단되었다. 가브리엘라 더 디플로맨 페브루아리 15, 2023.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거의 77%가 국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대통령 자신을 비롯한 주요 정부 인사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고려하거나 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 1970년대에 미국은 북한보다 남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더 우려했다.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시나리오이다. 1972년 원전이 1974년 말에 50년에서 1974년 75년 평양대 DMZ 지하에서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1970년 초 닉슨 행정부가 당시 주한미군 6만 3천 명 중 2만 명에 달하는 미군 사단을 철수하기로 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지금과 비슷하게 1970년대 남한 지도부는 미국의 안보 보장에 점점 더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거듭된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 2023년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1970년대에 일어난 일로부터 오늘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되돌아볼 가치가 있다. 한국의 핵 야망은 1974년에 주요 쟁점이 되기 시작했는데 미국 정보당국은 박 대통령의 계획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1980년까지 핵무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 분야에서 한국의 노력에 대한 증거를 점점 더 많이 수집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또한 한국이 프랑스와 사용 후 원자로,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화학분리 공장을 구입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한국은 캐나다와도 원자로 구매를 협의하고 있었다. 1974년 11월 한 프랑스 외교관은 프랑스가 실제로 제철이 공장을 한국에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1975년 2월까지 워싱턴은 일방적 및 다자간 협력 조치를 통해 민감한 기술 및 장비에 대한 남한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당시 미 정보 당국은 한국이 핵능력 외에 미사일 기술을 개선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1975년 3월 국무부에서 주한미국 대사관으로 보낸 정보에는 미국은 우리 자신의 이익과 지역의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술 및 장비를 한국에 제공할 의도가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미국과 프랑스 외교관들은 제철이 공장의 잠재적 매각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했다. 실제로 프랑스는 합리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는 한 미국의 한국과의 협상 중단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1975년 8월까지 리차드 스나이더 주한미국 대사는 최선의 조치는 다자간 제철이 시설에 대한 가능성을 공동으로 탐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프랑스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서울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프랑스 공장을 학습 도구로 원한다며 동의하지 않았고 대사의 발언에 놀란 표정으로 반응했다. 실제로 서울은 1972년 연료 제철이 공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미국 기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프랑스로 향했다. 남측에 따르면 프랑스와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며 대신 미국이 이를 수락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 공장 건설은 이미 1975년 9월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또한 미국이 도쿄와 서울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했다. 일본이 프랑스로부터 훨씬 더 큰 제철이 공장을 사들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관리들은 왜 워싱턴이 한국을 지목하는지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스나이더는 일본이 DMZ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워싱턴은 중국, 소련, 북한의 반응을 고려해야 했다. 서울을 만류하다. 한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버텼다. 미국의 압력이 커지면서 1975년 12월 남한은 제철이 거래를 취소하기로 결정할 경우 가능한 미국의 핵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원했다. 미국은 한국이 프랑스 협정 파기를 결정한 뒤 평화적 핵 협력을 위해 미군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캐나다는 제철이 공장이 건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요청하면서 한국이 프랑스와 협정을 취소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했다. 그렇지 않으면 캐나다는 한국에 원자로를 팔 수 없었다. 1976년 1월 한국이 캐나다의 제철이 시설 인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동의하였고 한국에 대한 캐나다의 원자로 매각은 다음날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1976년 말까지 프로젝트 890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지만 핵 확산에 대한 연구 노력은 다음 해에도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77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미 사단과 함께 한국에서 핵무기 철수를 지시하면서 한국의 워싱턴에 대한 신뢰는 또 한 번 타격을 입었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핵 야심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978년까지 한국이 제철이 공장을 인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미국은 이미 공급국이 한국에 그러한 공장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했다. 1980년 권력을 장악한 후 워싱턴의 지원이 필요했던 전두환은
남한의 국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남아있던 모든 것을 폐기했다. 이 문제는 전두환이 원자력 연구를 민간 목적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병력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배운 교훈과 오늘날의 문제. 한국의 첫 핵무장 시도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과 경고를 남겼다. 첫째, 1970년대 초반에 한국이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지금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둘째, 오늘날 한국의 기술은 1970년대보다 월등히 뛰어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하고 핵비 확산이 국제사회의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핵의 길을 가는 것은 법적 합의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외교적 고립과 국제사회의 다장한 반발을 초래한다. 핵을 선택하며 한미동맹도 크게 훼손된다. 미국은 1970년대에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많은 원자로의 운영을 위해 미국 및 기타 외국 라이센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국은 원자력 산업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이 외에도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가 완전히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전쟁을 연장시키고 외교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심지어 지역 핵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관련된 모든 플레이어에게 매우 불리할 것이다. 남한은 미국의 재래식 군사 지원이 뒷받침되는 구도로 훈련된 재래식 병력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남한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보장 수준이 불충분할 수 있지만 그 대답이 핵무기 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이다. 그래야만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북한의 군비 통제 기회가 생기고 평화 공존이 가능한 곳으로 갈 수 있다. 저자 가브리엘라 버널은 박사입니다. 서울 북한대학원대 교수이자 북한 문제에 대한 프리랜서 작가, 남북관계, 북미관계, 대북 외교를 전문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TTN 박종기 박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